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지혜의 문을 두드립니다. 안방으로 찾아가는 품격 높은 강의. 명사들의 명강 초대 굿클래스. 네, 오늘은 또 어떤 강의가 있을지 많이 궁금한데 네. 어떤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이 면역력을 조금 더 증진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많이 챙겨 먹어요. 영양제도 먹고 비타민도 엄청 먹고. 먹어요. 네. 네, 아까 엄청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몸이 아프면은 이 걱정부터 앞서게 되는데 의료 종사자들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맞아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보건의료 분야 직업에 대한 관심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초중고 학생들이 뽑은 희망 직업 가운데 의사, 간호사, 생명과학자 및 연구원들의 직업 순위가 매우 높아졌다고 해요. 또 간호사의 경우 고등학생들이 꼽은 희망 직업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코로나가 정말 많은 것을 바꿔놓았어요. 뭐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강의는요, 간호사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직 간호사이자 이제는 간호사를 꿈꾸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너무 유명하신 우리 김명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명애 교수입니다. 이번 주제는요, 제가 강호사가 되기까지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건데요. 주제에 앞서서 제가 워낙 수업하는 스타일이 질문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 좋아하는 거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분량 우리 그래서 학생들이다 생각하고 네.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일단 네. 우리 전은혜님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모델이 돼야겠다 하게 꿈꿨어요? 진짜 좀 단순하게는 이제 고등학생 때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있을까 막 꿈꾸다가 이제 TV 프로그램에 되게 마르고 키 큰 사람들 이렇게 걷길래 저거 공부 안 해도 되겠다 이랬는데 사실 큰 오산이었고요.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큰 오산이었고. TV를 보고 시작했다는 건 저랑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강호사 되려고 생각했던 게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조금 이르죠. 근데 그렇죠. 그때 간호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TV에서 뭘 봤냐면은 딱 TV를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텔레비전이죠. 이렇게 돌려서 보는 거. 예, 맞아요. 리모트 컨트롤러가 없는 시대였는데요. 그때 이제 아프리카 아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린 나이에도 너무 충격이 컸던 게 아이들이 이제 까맣고 막 배가 이만큼 나와 있는데 앙상한 팔다리가 보이고 그렇게 콧물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콧물이 막 나와 있는데 파리들이 엄청 많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힘이 없는지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이걸 손으로 이렇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이거 보면서 저기를 가야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저기 가서 이제 애들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이니 세수를 시켜줘야겠다. 제가 그 첫 번째 꿈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세수를 시켜줘야겠다 하면서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이제 심장 쪽에 큰 문제가 있으셔서 그 병을 낫기 위해서 교회를 간 게 저희 가족의 첫 번째 신앙생활 시작이었는데요. 아이였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꿈을 좀 키워봐야겠다라고 해서 쭉 가다가 비슷하게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러면 선교사가 됐을 때 뭐가 제일 좋을까 했더니 이왕 간 김에 좀 간호해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간호학과를 선택을 하고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김영춘님 같은 경우는 네. 나는 이제 배우가 되겠다 이렇게 네. 했을 때 네. 부모님들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저는 사실 이제 원래 배우를 하기 전에 개그맨이 되고 싶었거든요. 어릴 때 이제 개그 하시죠? 그 심영래 선배님 보면서 개그 하시는 거 본 것 같은데. 초면에 그 무슨 말씀이세요? 신분 수익성 없는 거예요. 다들 그래요. 오히려 매니저가 잘 어울린다. 그런 얘기를 더 많이 연예계 종사자보다. 어쨌든 그 TV 보면서 저도 그 심영래 선생님 보면서 이제 개그맨이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머니 아버님은 애초에 그냥 저의 말을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저러다 말겠지. 저 꿈을 뭐 끝까지 가져가겠어? 이런 마음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살 좀 넘어서 이제 성인이 돼서 집이 부산이어서 서울로 가겠습니다. 밥 먹다가 저녁에 내일 서울 간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거짓말인지 아셨어요. 다음 날에 저녁 먹으러 안 들어오냐고 서로 왔는데요. 그래 이렇게 뭐 이렇게 됐었던. 굉장히 믿어주신 것 같은데 부모님께서. 그래 아니, 되게 너희들은- 싫어했어요. 아, 예, 밥 벌어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꿈을 지지해 주시긴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제 꿈을 이제 아버지께 말씀드렸었어요. 아버님 목사님이셨거든요. 목사님이셨는데 아버님께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아빠 저는 이제 간호사 돼가지고요. 이제 간호학과 졸업하면 이제 병원 경력을 쌓고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떤 풍조냐면 그러니까 여자들이 빨리 이제 그냥 결혼해서 시집 가라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아빠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한 꿈이다. 그래서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얘기해 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축복의 기도는 굉장히 아이에게 큰 꿈을 갖게 하고 본인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비전에 대한 열정을 식지 않게 해주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한 집은 아니었지만 원래 군인이었다가 나중에 목사님 되신 그런 집이어서 그냥 형편이 녹록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많이 없고 뭐 뭔가 물질적으로 막 이렇게 지원할 수는 없지만 기도해 줄게. 그래서 나는 또 목사니까 내가 축복 기도해 줄게 하면서 머리에 손을 딱 얹으시고 그래서 아빠 늘 보는 아빠인데 갑자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아주 그래서 그 고등학생 여학생이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 세계 속에 크게 쓰임받는 아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섬기고 막 아프리카를 돕고 막 기도를 엄청 해주시는데 저는 그때 그 기도의 하나하나의 그 아빠의 음성이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을 담은 부모님의 기도가 사실 저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지 않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아빠의 기도를 받고 제가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한 거죠. 간호학과에 갔고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듣고 자란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질문할 차례가 됐는데 우리 이인성 학생분. 학생 좋네요. 아닙니다. 이인성님께서는 저희 학생들 질문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인성님 같은 경우는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예요?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듣고 자란 이야기? 잘생겼다. 잘생겼다. 계속 어머니가 지금까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겸손해라. 저는 그 말이 뭐 여러 가지 말 중에 아직까지도 예, 그 기억이 많이 나고 아직까지도 가슴에 새기고 항상 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지 그렇게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우 되게 어릴 때 좀 겸손하지 않았나 봐요. 걱정되죠. 가장 힘든 외모를 갖고 계셔가지고. 그럼 전은혜님은 어떤 말 많이 듣고 자라셨어요? 행동을 똑바로 해라. 다 나오네, 다 나와. 아니 제가 오빠가 있다 보니까 이제 어리고 딸인데 너무 왈가닥처럼 이러니까 좀 얌전히. 그래도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또 태도에 대한 부분, 이런 거 인성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훌륭하신 부모님들 두고 계십니다. 근데 요즘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듣고 자란 이야기가 뭘까요? 공부해라. 그렇죠. 공부해라, 대학 가라, 직장 가라, 뭐 먹고 살래, 돈 벌어서 먹고 또 먹고 살래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저는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돌아봐야 된다.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네가 어떤 사람이 되게 돼야지 어렵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 돌아볼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딱 정해준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하면 성공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성경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라는 것을 정말 많이 듣고 자라가지고요. 제가 누가 보면 되게 막 모든 사람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해서 제가 혼자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정말 어릴 때부터 해온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도 많이 하고 다니고요.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너무 자주 하면 또 이제 잔소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얘기도 적당히. 그렇죠. 중요한 거는 몸으로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 마디 말보다 정말 내가 몸으로 직접 보여주는 부분들. 그래서 의료봉사를 갈 때도 나 이제 의료봉사 갈 때 같이 갈 사람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번엔 전 인도로, 전 이번엔 몽골로, 전 이번엔 방글라데시로 의료봉사를 갑니다. 수업 시간 한번 딱 던지고 그냥 끝나요. 끝나면 학생들이 막 앞으로 다가와요. 지금 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처음에 강호사를 꿈꿨던 그 시기에 아빠 목사님께서 주셨던 그 이야기, 어렵고 병들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고 너가 가진 꿈은 참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하다라고 해줬던 게 지금까지 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 그 아프리카를 가려고 원래는 강호사 됐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를 아직 안 갔잖아요, 제가.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제 꿈이 바뀌게 돼요. 계기가 있었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간호학과 또 의대, 치대, 약대, 간호대 모든 이제 의료 선교사들이 다 한꺼번에 모이는 자리가 있어요. 그 의료 선교 대회라고 하는데 2년에 한 번씩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의료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의사인데 선교사가 되신 분, 강호사인데 선교사가 되신 분들이 다 모여서 딱 하는 그런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 1학년 때부터 더 좋은 강호사 되기 위해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그 자리에 나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 계신 것처럼 제일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제가 들었어요. 제가 보기와 다르게 낯가림이 되게 심하고 내성적이어서. 저 이거 하기 전에 한마디만 했잖아요. 아까 저 인사하니까 도망가시는 거죠. 제가 보셨어요. 저 되게 인사하셔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있다 보니까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그날 특별하게 강의 중에 북한에 대한 강의가 있다는 거예요. 북한은 사실은 그때 그 연도를 말하면 제 나이가 나오기 때문에 말할 수 없으나 90년대에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가 쉽지 않은데 신기하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근데 미국 시민권자였던 그 강사 목사님이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내용들을 얘기해 주시는데요. 전 세계에서 굶어 죽는 나라는 많다. 그런데 굶어 죽으면서 얼어 죽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많은 학생들이 다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북한의 실상을 막 얘기해 주시면서 몇 가지의 슬라이드를 또 보여주시는데 영상이 참 그런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사진을 보면서 저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도 중요하지만 같은 나라 민족이고 같은 나라 말 쓰고 있는 북한이 저렇게 굶어 죽어 가고 있고 이렇게 12월이 되면 얼어 죽는다니까 저기를 가야겠구나라고 해서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나라를 아프리카에서 북한으로 바꾸게 된 거죠. 네. 근데 안 되는 건데 이제 꿈을 꾸고 있는 거니까 그 나라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20여 년이 넘도록 한 번도 그 꿈을 놓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또 에너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북한을 향해서 비전을 품고 계속 나가는 거. 그건 참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방금 우리 김영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한 거예요. 난 그럼 강호사가 돼서 어떻게 하면 북한을 도울 수 있을지를 계속 뭔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야겠다. 그러니까 막연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서는 강호사가 되었던 거죠.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강호사가 된 분들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강호사란 직업이 쉽지가 않잖아요. 태어나는 아기부터 죽는 부대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정말 뱃속에 있는 아기부터 죽음을 앞둔 노인분들까지 모든 전 일생을 봐야 되는 게 강호사이기 때문에 그런 강호사가 되어서 그들을 돌볼 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간호행위, 이런 간호사의 활동이 내가 언젠가 가게 될 그 땅, 북한에서 쓰여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기쁘게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간호사라고 하는 직업 정말 멋있는 직업이 맞거든요. 근데 직업에 대한 것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 직업을 가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시나요? 네,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가장 또 보람을 느끼세요? 이쪽에 있다 보면 다들 느끼시겠지만 되게 진짜 사랑이 필요한 곳이에요. 사실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더 튀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뭔가 사랑을 나눈다는 게 좀 어려운 곳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나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공급받는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누군가한테 전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나의 직업이지만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호사가 되기까지라는 주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저희 아빠 목사님이시잖아요. 저한테 꿈을 심어주셨고 어릴
어릴 때부터 아빠랑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아빠 목사님께서 원래 군인이셨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군인이셨는데 군인이셨다가 엄마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진짜 하나님께 올인하셨어요. 말 그대로 올인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군인의 신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야겠다. 목사가 돼야겠다라고 하신 게 제가 중학교 때예요. 그때부터 이제 신학대학 다니시면서 준비하셔가지고 열심히 그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하시기 위해서 사표를 쓰셨겠죠, 당연히. 네. 군인하면 살 수 없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어린 제가 볼 때는 아,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인생을 처음 안 계기가 된 게 너무 멋진 꿈이잖아요. 군인도 되게 멋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사표를 딱 쓰고 교회를 개척하셨으니까. 근데 개척한 다음에 사표를 썼으니까 수리만 되면 되잖아요. 예. 개척을 안양에다 지하교회 개척하셨는데 갑자기 김일성이 사망한 거예요. 북측의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전국에 군인 비상이 걸린 거죠. 네. 그래서 사표가 반려됩니다. 그래서 뭔가 사표가 수리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막 부흥하고 이런 게 원래 꿈꾸는 계획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본의 아니게 아빠께서는 두 군데 군인으로 막 하시다가 새벽 예배하고 출근하셔가지고 하시다 수요 설교하시고 금요철에 하시고 토요일 하시고 뭐 전도하시고 주일 예배하시고 두 개를 언젠가 수리되겠지 하다가 결국에는 사표가 반려돼 버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인을 계속 하셔야 되니까 교회 개척한 교회 문을 닫게 되시는 거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네. 꿈꿨던 거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나갔던 부분인데 근데 그러면서 아빠께서는요, 나름의 이제 계속 꿈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 집 근처에 저 공군 아파트 대방역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대방역에 나가서 계속 이제 전도를 하신 거예요. 토요일마다 계속 전도하신 거예요. 여기가 내가 설교하는 자리다 하셔서 전도를 열심히 하시면 멋있잖아요. 월화수목금토까지 그때 근무할 때예요. 야시 근무하다가 퇴근하신 다음에 토요일에도 전도하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러면 계속 그렇게 건강하게 사셔야 되는데 쓰러지세요. 대방역에서 전하다가 쓰러지세요. 전하다가 네 맞습니다. 무리를 해서 간에 암이 간암이 그래서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6개월 만에 소천하세요. 소천하셨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여러 번 병원에 가셔서 건강을 챙긴 적이 별로 없었어요. 열심히 우리 이인성님은 챙기시는데 저희 아빠 목사님은 안 챙기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군에서는 저희 아빠께 표창장도 주시고요. 이 간암은 우리 군인을 위해서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군인으로 최선을 다하가 걸린 질병이다. 그래서 순직 처리가 되셨어요. 지금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신데요. 그만큼 충성을 다하신 분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의 생각과 다른 게 좀 나오죠, 그렇죠? 왠지 소천 안 하실 것 같고 기적처럼 살아나셔서 막 부흥 집회할 것 같은데 아빠께서는 그렇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소천하신 아빠께서 저한테 끝까지 알려주셨던 부분들은요. 그러니까 간암 판정을 받은 그 기간 동안 저는 의료선교대에서 훈련받은 기간이었어요. 대부분 이제 아빠가 아프시면 그것도 암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뭐 병가운을 하든지 모든 걸 그만두고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훈련을 해라. 간호사의 길을 가고 선교사의 길을 가라라고 해서 계속 모든 여름 진료, 수련회, 뭐 이런 선교대회, 훈련은 다 참석시키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아빠를 보면서 아 이게 믿음이고 또 믿음 가운데 이렇게 감사함이구나.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지만 저희가 처음 했던 이야기는 감사합니다였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키워주신 분이 이제 부모님이신 거죠. 그리고 그 꿈을 갖고 계속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중간에 강원서를 바탕으로 여러 직업들을 이제 여러 가지는 아니지만 갖게 됐거든요. 근데 엄마께서 전도사님이셨어요. 어린이 사역을 할 전도사님이셨는데요. 엄마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아빠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엄마께서 이제 내가 아빠의 목회를 이어받겠다 하셔가지고요. 엄마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십니다. 저희 아빠 조남이 이제 김삼자 권자 김상건 목사님이셨는데요. 우리 저희 어머니 조남은 이 귀자 옆자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름마저 귀여운 이기영 목사님. 이기영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요. 그 또 지하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순직하신 아버지 덕분에 연금이 막 나왔어요. 근데 한 번도 연금을 자녀를 위해 쓴 적이 없으세요.
이거는 뭐 10원 한 장 쓴 적이 없고 아버지는 더 심하게 안 쓰셨고 저희한테. 그래서 그 모든 연금을 가지고 지하의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사 안수 받으신 이후로는 전국에 있는 노인분들을 막 불러 모으셔가지고요. 교회에서 밥을 다 해서 먹이는 거예요. 먹이고 이분들이 나중에 곧 얼마 뭐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지만 천국 가실 날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가는 길에는 또 이렇게 봉투에다가 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이렇게 2,000원씩 3,000원씩 다 집어넣으셔가지고 드리는 거 차비하시라고 오신 분들한테 섬기는 거죠. 존중해 드리고 존경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분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계속 하시다가 멋있잖아요. 네, 너무 연금을 한 푼도 자녀들은 쓰지 아니하고 그 노인분들을 막 거두면은 원래 그럼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제 뭔가 좀 더 그 교회도 부흥되고 막 이거 그러니까 우리 생각인데 엄마께서 또 지하교회에서 최장한 판단을 받으세요. 아, 그래서 참 그 간호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간호사가 되어서 이제 아빠 때는 사실 대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엄마 때는 저 이미 중환자실 간호사였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췌장암에 걸리신 어머니께서 아프시니까 이제는 이제 목회를 잠깐 접으실 수밖에 없었고 저희 집에 와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아까 그 개성공단이라는 곳이 열리면서 거기에 많은 근로자들이 다치니까 뭔가 그들을 좀 도와주고 치료를 도울 강호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 이제 연락을 했는데 대부분이 다 북한을 가라고요. 그래서 다 전화를 끊었나 봐요. 강호사 선생님 북한 좀 같이 가서 좀 거기 가겠습니까? 북한 가서 좀 저기 환자 좀 그러니까 북한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한테까지 차례가 온 거죠. 기회가 온 거예요. 저는 전화를 받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개성에 들어가게 됐죠. 근데 그때 엄마 목사님이 개성에 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췌장암 판정을 받고 투병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기본적으로 그만두는 게 맞는데 엄마 목사님도 여전히 똑같이 계속 하라. 그리고 북한을 가는 아침에 이렇게 뭐 키가 작은 편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북측에 들어가면 저보다 크신 거. 그래서 북측에 들어가면 제 어깨를 업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너무 혼자 커가지고 이제 전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너무 혼자 크면 이렇게 본인 에게 너무 튀잖아요. 그래서 창피해요. 너무. 너무 크니까 괜히 이렇게 짝다리를 짚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운동화를 막 신으면서 꼭 갔기 때문에 운동화 끈을 메고 있는데 그래서 엄마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명혜야, 네가 오늘 북한에 갈 수 있는 거는 아빠 목사님이 기도 때문이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앙상한 몸을 일으키셔가지고 잘 갔다 와라. 너희 아빠가 북한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10년 넘게 기도 심으면서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 처음 들었어요. 그때야. 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여기 나와서 뭔가 간증처럼 얘기 말씀드리고 있는데 강호사가 되기까지 제가 뭔가 했어요가 아니라 부모님께서 기도해 주셨고 부모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부모님이 그 비전을 심어 주시고 계속 지지해 주셨다. 그리고 제가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에 굴곡이 있을 때마다 멈추지 않고 네 길을 가라. 하나님 앞에 너의 길을 가라고 하셨던 게 가장 감사한 일 같아요. 갑자기 목이 메는데요. 네, 그래서 그 엄마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서 북한을 왔다 갔다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엄마 목사님께서도요, 제가 북측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북한에 들어간 그 시간은 아니었지만 6개월 뒤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제가 강호사가 이제 되기까지 이런 굴곡들이 쭉 있었고 아름다운 꿈을 꾸었고 또 선교사가 되기까지 또 강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쭉 나아가던 길 과정 중에 평탄하지만 않았고 여러 번의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나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호사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또는 내가 가는 길에 여러 가지 가족과 주변 환경이 힘든 점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야 하는 길을 나아갈 때 무엇보다 부모님의 지지, 물질적인 지지가 아니라 정신적인 지지와 계속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런 이야기들이 자녀들한테는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가 어디서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뭘 하든지 간에 언젠가 쓰시겠지. 나의 꿈을 위해서 지금 훈련 중이시겠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강호사가 된 과정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과정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또 궁금한 거 혹시 있으세요? 하나만 그냥 그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저도 이제 이쪽 음악 쪽에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가리키는 네. 데 그 선생으로 있는데 그 이제 교수님이니까 이제 많이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가르치시잖아요. 그때 이제 직업을 이렇게 뭐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그냥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은. 네. 짧게 말씀드리면 길게 하셔도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근데 확실히 학생들과 다른 게 학생들은 질문 있나요? 그럼 대부분 가만히 있고 네. 언제 끝나나요? 이거 대신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마음 들키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언제 가장 설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나를 가장 설레게 하는 때가 언제였는가? 그러려면 자기 자신 누구보다 잘 알아야 돼요. 엄마, 아빠보다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언제 가장 설레었는지를 아는지를 물어보는 게 저는 첫 번째 질문이었던 것 같고 학생들이 그렇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좀 청년들이 이직을 되게 자주 하는 편이잖아요. 네, 엄청 자주 하더라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직을 자주 하는 게 이제 20대다. 그럼 사실은 얼마큼 자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나는 놀라울 일은 아니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뭐 뼈를 묻어라 이게 요즘 누가 뼈를 잘 안 묻잖아요. 나이가 뭐 그렇죠. 80, 100, 뭐 120까지 산다는 세상에서 어디 뼈를 묻고 싶어도 나가라고 하기도 하니까. 근데 이직을 할 때 20대에는 사실 다양한 경험과 실패가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막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20대 실패 안 해봤던 분들 혹시 이게 실패 없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완성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하고 30대에는 조금 좋은 롤모델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설레는 것을 찾은 다음에 저런 분 좀 멋있다. 이런 롤모델을 좀 잡고 40대에는 좀 자기가 제일 잘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잘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라도 20대에 많은 경험을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설레는 것을 못 찾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몸에 옷이 딱 안 맞으면 되게 불편해서 벗고 싶잖아요. 맞아요. 핏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몸에 딱 안 맞는 옷을 입었을 때 이직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연구 논문 결과입니다. 제가 이제 그 간호학 박사여가지고요. 멋있어요. 박사. 근데 그래서 우리 그 20대 청년들이 이직을 한다고 너 왜 그러니 하는 게 아니라 너한테 가장 많은 옷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의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잠깐 하나 조금만 더 대답해드리고 싶은 게 네. 덴마크나 다른 나라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1년은 무조건 여행을 다니게 한대요. 맞아요. 학교도 늦게 입학하잖아. 저는 우리 학생들 보면 숨이 차요. 초등학교 끝나면 중학교 끝나면 고등학교, 끝나면 대학교. 잠깐 숨 좀 쉴게. 아니요, 잠깐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면 취업. 그러니까 숨 쉴 틈이 없이 쫙 달려가다 보니까 어느 틈에 그냥 그 직장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숨을 못 쉬고 숨을 쉬려다 보니까 이직을 결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숨 쉴 수 있는 여유, 쉼표가 있어야 마침표도 있다. 이거 어록으로 남겨줬습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